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2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준금리 동결 배경부터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지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어제 살짝 예상했었는데 김대호 박사님은 네. 그 동결 예상하셨는데 네. 역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자,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짚어보겠고 네. 평론가님도 예상 좀 하셨는지 들어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동결로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가 뭐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뭐 예상대로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동결했던 주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또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주요 이유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왔죠. 사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6.3% 고점찍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2월달에 한 4.8%, 예. 3월달에 한 4.2%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승 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물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적인 추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통위에서도 동결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대로 치고 올라갔으면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슈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멀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침체가 올 것이냐, 그 침체의 구간이 길어질 것이냐, 아니면 빨리 끝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안 좋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1년 만에 이제는 2달 연속 적자가 되고 있고요. 무역수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개월째 적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라는 게 한 나라의 이제는 수출과 수입의 그 차이인데, 그만큼 사실 우리가 수입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자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압박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금통위원에게 영향을 줬을 거고, 특히 이제는 IMF 총재도 얘기했습니다. 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경기가 좋으면 사실 우리가 수출 호조세를 기록할 거니까 좋을 텐데, 사실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영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아마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금통위원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금융 안정, 금융 위기, 아니 뭐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 아마 불안정. 있었을 것이다. 예. 이런 불안감이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외국계 은행도 파산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PF 대출의 내관,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이 1천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해요. 사실 이게 아무도 집중을 안 하시는데 잘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그 위험한 거라면서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지금 옛날에 한때 이제 가계대출 뭐 1천조 돌파했다 했을 때도 오 막 이랬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대출이 물론 가계대출, 자영업자가 받고 있는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다 포함이겠지만 이거를 다 포함해서 1,000조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심각하고, 무엇보다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중채무자가 56%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는 거는 은행 세 곳 이상에서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예, 지연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부실채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내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동결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했었고, 그 예상대로 이번에 아마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그런 이유들이 좀 뭐 주된 원인이었겠죠. 네. 금통위에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에 제시했을 때 그것도 낮았었어요. 네. 1.6%인데 이것보다 더 하회할 거다. 그러니까 뭐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뭐 명확 관화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기 둔화를 이제 인정한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통화정책문 보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도 이제 같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금통위원선들이 보고 있는 게 IT 산업에 대한 부진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 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도 이제 좀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깊게 갈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국내 경제
경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서 조금 이제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각국 나라가 이제는 금리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는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제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IT 기업, IT 산업의 회복세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요건 또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고요. 뭐 딱 지금 확 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변수까지 이제 네.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왔던 게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그렇죠. 통화 정책 방향에서 그 보고문에 나왔는데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해서, 맞아요. 금융 안정의 포인트를 물론 뭐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금리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렇긴 하죠. 예. 이 문구에서 되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도 이제 키워드를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금통위원들이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아무래도 그 미국의 그 SVB 그쵸. 그 파산 같은 경우도 컸겠죠. 맞죠. 그런 부분이. 그쵸? 크레디트 스위스가 뭐 다른 은행으로 그러니까요.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네. 사실 외국에 있었던 이런 금융 불안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작의 그 뇌관은 역시나 PF 대출과 제가 봤을 땐 자영업자 대출 이런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규모 은행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언젠가부터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의 네. 그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의 어떤 길라잡이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호조를 보여갖고 네. 아 참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하겠냐 말겠냐 뭐 예상이 있었는데 이거 좋게 나왔으니까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닉하죠. 고용이 좋다. 아니 안 좋다는데 그렇게 좀 고용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 다시 물가 오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이제 높일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긴축으로 더 갈 수 있는 방향인데 일단은 3월에 그 미국에 있는 비농업 고용 지수 고용 숫자를 봤더니 한 23만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거죠, 사실. 뭐 30만 대는 아니지만은 20만 대로 떨어졌어도 아직도 고용의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실업률이 3.5% 나왔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참 뭐 침체다라고 보지만 아직은 미국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침체의 그 어떤 그 그늘이 아직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금 IT 쪽에서는 감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미국 시장을 본다 그러면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생각지 많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영향을 줘서 자, 연준에서도 아마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이고, 물론 변수가 없다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간다. 거시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이대로만 흘러간다라는 조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변수가 터지면 뭐 다르게 또 통화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 나갈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 격차는 벌어지죠. 그거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까 잠시 언급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자본이 이탈할까에 대한 우려인 건데 네. 어제 이제 김대호 박사께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무조건적으로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미국도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갈 수 있, 그 자본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격차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하셨지만 평론가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금리의 격차가 지금 1.5%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 밟아나간다 그러면 1.75% 포인트입니다. 진짜 큰 사실 예, 역대 최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네. 2000년도에 1.5%였는데 지금 타인 거고. 그렇죠. 지금도 딱 1.5%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1.75다 그러면은 사실 역대 최고고요. 그러면은 외국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는. 당연히 이제는 달러로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가는데, 근데 이제는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펀더멘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사실 달러가 나가진 않겠죠.
그러다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기초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초 펀더멘탈이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과거와 우리가 1.5% 정도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IMF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의 상황은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만큼 기초 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는데 네. 뭐 아직은 뭐 채권 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빡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물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점들도 아마 이제 고려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너무 안심하기는 이르다. 뭐 제가 달러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도 아니 이자가 더 높은데 이자 높은 데로 가지 뭐하러 한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고민스러웠을 거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5월에 만약에 연준에서 올린다 그러면 연준이 일단 먼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있거든요. 5월 달에. 그러면 그거 보고 아마 또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갭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뭐 베이비 스텝 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다. 네, 페드워치도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채권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마 5월에는 아마 베이비 스텝 밟아나갈 올릴 가능성이 가능성. 크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변수가 요즘에 너무 심해서 이게 사실 그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과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그널과 전혀 달라졌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럼요. 누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시그널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자, 아까 이제 뭐 그 경상수지 얘기하시면서 무역 수지 얘기해 주셨는데 수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국내 수출을 견인해왔던 반도체 불황이 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보니까 야 진짜 와닿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게 그랬었는데 뭐 그래서 감사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자동차는 또 희비 쌍곡선처럼 네. 웃었습니다. 9년 만에 무역 수지 1위 품목으로 올라섰는데 물론 이게 이제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아서 올라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도드라진 것도 있을 텐데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자동차의 이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좀 짚어봐야겠습니까? 일단 배경을 꼭 뽑으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비싼 차가 잘 팔렸죠. 그러니까 미국 비싼 시장, 감 나가는 차가 잘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RV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승용차를 많이 타지만은 사실 아시겠지만은 뭐 픽업트라든지 RV 차량이라든지 많죠. 예. 미국에서는 그 차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단가가 높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RV 차량들의 이제 호조세가 좀 기록을 하면서 이게 좀 영향을 미쳤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비싼 차만 딱 떠오르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들도 사실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이제 더 좋은 판매 단가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잘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한 대당 수출 가격을 좀 봤습니다. 이게 예. 2017년도에는요, 이게 한 대 팔면은 한 1,900만 원 정도라고 봤었는데 이게 5년 지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한 대 팔 때 수출 가격이 2,800만 원이 됐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한 대 팔 때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또 올랐어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대당 수출 가격이 2,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의 그 한 대당 판매 대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도 높아지죠. 양도 늘어났어요. 수출의 양도. 그러다 보니까 양과 질이 다 좋아지는 효과. 그러다 보니까 뭐 무역수지 흑자가 이제는 뭐 자동차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0조 4천억 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선방 이런 걸 좀 해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이게 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부동의 일이었거든요, 사실 한동안. 그러다가 사실 그렇게 이제 한 박에 7위로 간다는 게 참 그렇죠. 놀랍더라고요. 이게 예. 7위로 되면서 지금 한 19억 달러가 정도 된 거고 네. 자동차가 1위가 됐잖아요. 한 79억 달러가 정도 된 건데 예.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0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흑자를 봤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선박입니다. 이게 지금 4위가 됐는데 저는 LNG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사실 LNG선 선박 제조가 이게 과거에 7위였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4위로 올랐으면서 네네. 뭐 무역수지 흑자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그랬군요. 되겠고 물론 전체적인 무역
흑자냐 적자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산업들이 그나마 선방을 해줬다라고 전 봤을 때 예, 굉장히 뭐 고무적이다. 자동차 산업. 반도체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메모리 재고 소진이 좀 빨라져서 그 뭐 감산 얘기 나왔으니까 실적 개선 시점이 좀 앞당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시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산한다 그러면 그냥 IT 제품의 석유랑 똑같아요. 감산한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겠죠. 뭐 삼성전자 드디어 인위적 감산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연적 감산이 아니라 그 인위적 감산이라고 내면은 시장에서 반등을 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산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마지막 남았던 이제 삼성전자마저 삼성이. 감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반도체 가격은 뛸 것이라 보고 있고 무엇보다 재고 소진이 일어날 거다. 아무래도 재고는 그동안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 재고 자산 추이를 본다 그러면 거의 엄청나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의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네.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재고 자산이 좀 소폭 감소될 것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아이러닉하죠.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예,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